12월 4일 정치부에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 4개 부처 장관을 바꾸는 중폭 수준의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끌어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교체됐고요.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고 있는 추미애 법무장관은 제외됐습니다. 후임 국토부 장관은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내정됐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해철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원년 멤버죠.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최근 신중치 못한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도 교체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신반장 발제 때 해보겠습니다. 미리 보는 정치부 회의입니다. 9개월여 만에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주말 거리두기 단계를 더 높일지 논의합니다. 서울시는 오늘 별도의 방역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내일부터 서울 시내 독서실과 마트, 영화관, PC방 등은 밤 9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오늘 예정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연기되면서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의 신경전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오늘 법무장관이 징계위를 주도적으로 구성할 수 있게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늦어도 올해 안에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오늘 법사위 소위를 열고 본격적인 개정안 심사에 들어갔는데요. 반발하는 야당은 지금 보듯이요, 손팻말 시위를 벌였습니다. 정치부회의가 5시에 방송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저녁 6시 20분으로 시간대를 옮기는데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려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의 문을 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부동산 정책 수장을 맡아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하는 등 4개 부처에 대한 중폭 수준의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청와대는 김현미 장관 교체에 대해서 경질이 아니다, 맡은 바 소임을 다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코로나 상황도 굉장히 심각한데요. 신규 확진자가 629명입니다. 그러니까 9개월 만에 600명 선을 넘은 거죠. 관련 소식을 신혜원 만장이 정리해봤습니다.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습니다. 그러나 얘는 절대적인 공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와서 아파트 물량이 부족하다고 아무리 정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도 정부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는 것들이 빌라 같은 것들을 다가구나 빌라 같은 것들을 질조, 품질 좋은 네, 현 정부 최장수 장관 타이틀을 갖고 있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끝내 물러나게 됐습니다. 3년 6개월 재임 기간 총 24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이 결과만 놓고 보면 집값은 물론 전세, 월세 가격까지 다 올랐습니다. 문 대통령은 당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김 장관에게 줄곧 깊은 신뢰를 보내왔지만 더 이상 부동산 민심 이반 버티기 어려웠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치인 출신답게 할 말은 하는 김 장관, 많은 어록도 남겼습니다. 조금 전 들으신 아파트 빵 언급부터 시작해서 의도치 않은 역풍을 부른 적도 많았는데요. 30대에 영끌하는 그런 매수세라 그럴까, 물건들을 비싼 가격에 30대가 사준 게 아닌가, 이런 굉장히 안타까움이 지난 6월, 7월 시장에 있었습니다. 묻는 거는 5억짜리 아파트가 있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 집 정도는 디딤돌 대출로 살 수 있습니다. 영업이 안 되는 이런 호텔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리모델링을 해서 저희가 머지않아 또 그쪽 뭐랄까 좀 근사하다 그럴까, 아무튼 잘 비어 있는 사례를 한번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후임은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입니다. 청와대는 변 내정자가 주택공급, 신도시 건설, 도시재생 뉴딜 등 이른과 실무를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주거 문제 점검, 양질의 주택 공급을 가속화하는 주거 정책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김현미 장관에 대해선 경질이 아니다, 맡은 바 소임을 다했을 뿐이라고 했죠. 자, 말고도 3명의 장관이 더 바뀌게 됐습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의 후임으로는 민주당의 전해철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소위 삼철 가운데 한 명이죠.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돌파력과 리더십, 당정청의 다양한 국정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 재난관리 체계의 강화,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 또 정부 혁신 등의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지역 균형 뉴딜을 통해서 중앙지방 간의 균형 발전을 잘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다른 원년 멤버죠.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에는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이 내정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복지부 차관을 지낸 행정 전문가로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최근 신중치 못한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이정욱 여성가족부 장관도 교체가 됐습니다. 국민 전체가 성인지성에 대한 집단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역으로 된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국민 열세 838억 원이 쓰인다라는 지적을 받자 방금 들으신 그 답변을 한 겁니다. 여당도 도저히 쉴드가 불가능했습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이 장관을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하는 뜻을 청와대에 전달하기도 했었죠. 새로운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가 발탁됐습니다. 지난 2, 3월과 8월에 이어 세 번째 유행이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오늘부터 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작됐습니다. 거의 희망이 없어요. 일단은 해보긴 하는데 그래도 기대는 못해요. 안 할래요. 기대해봐야 뭐. 신규 확진자는 583명, 전날보다 무려 201명이 늘어나면서 400명대를 건너뛰고 곧바로 500명대 후반으로 직행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흰색 방호복을 입은 모습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손에 비닐 장갑도 꼈는데요. 혹시 모를 코로나 감염에 노출에 철저히 대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거리두기 격상에 수능 특별 방역까지 펼쳤는데 코로나 3차 유행의 폭발적인 확산세 앞에 속수무책입니다. 확진자 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요. 신규 확진자는 무려 629명, 이 중에서 국내 지역 감염만 600명입니다. 수도권의 환자가 463명이고 비수도권은 137명입니다. 어제는 7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사망자 수도 평소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600명대를 기록한 건 신천지 집단 감염의 여파로 대구 경북 중심의 1차 유행 때인 3월 3일 이후 처음입니다. 대략 9개월 만이죠. 역대 기록 중에서도 2월 29일 909명, 3월 2일 686명에 이어서 역대 세 번째 규모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의 한 점에서 보면 역대 1위입니다. 특히 천만 시민 도시 서울은 지난달 초만 해도 하루 20명대를 유지하다가 한 달 새 290명이 넘을 정도로 훌쩍 뛰었습니다. 서울시는 거리두기를 1.5단계에서 2단계, 2단계 플러스 알파를 거쳐 사실상 올스톱을 의미하는 3단계 바로 및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서울을 멈추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밤 9시 이후 도시의 불을 끄겠습니다. 이번 조치는 12월 5일 토요일 0시부터 2주간 전면 시행됩니다. 자, 역대급으로 센 조치가 나왔습니다. 일단 기존 단계에서 밤 9시 이후에 운영이 중단됐던 음식점, 카페, 실내 체육시설에 더해서 상점, 영화관, PC방, 오락실, 독서실과 미용업, 또 마트와 백화점 등 일반 관리시설 모두 9시 이후에 문을 닫아야 합니다. 보통 11시, 12시까지 하던 대형마트, 이제는 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 역시 9시까지고요. 대중교통 운행도 9시 이후 30% 감축합니다. 또 2단계에서 아예 집합 금지가 됐던 유흥시설에 더해서 서울시가 운영하는 미술관, 도서관, 공공체육시설, 시간에 관계없이 일체 운영을 전면 중단합니다. 또 다음 주 월요일인 7일부터 2주 동안은 서울 시내의 모든 중학교, 고등학교 전학년의 수업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지금으로선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목표는 2주 내 1일 평균 확진자를 100명 미만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또 정부 차원에서는 다음 주 월요일인 7일부터 4주 동안을 연말연시 특별 방역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예상했던 바죠. 연말연시 모임을 취소하고 축제나 크리스마스 행사는 비대면으로, 또 겨울철 관광지인 스키장과 눈썰 매장 등을 일반 관리시설로 지정해서 방역 점검에 나설 방침입니다.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추석에는 추석특별, 수능에는 수능특별 방역기간을 정하고 또 수도권 거리두기는 1.5단계에서 2단계로 사흘 만에 바뀌기도 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국 단위로는 2.5단계 기준을 꽉 차게 충족했는데도 아직 1.5단계에 머물고 있죠. 대신 각 지자체별로 중구난방식의 격상을 진행한 터라 도대체 어느 지역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단계인지 잘 정리가 되질 않습니다. 또 8월과 9월 2차 유행 때는 일평균 2자릿수가 나오던 광복절 바로 다음 날 곧장 2단계로 돌입을 했었는데 이번 3차 유행 때는 보름 넘게 상황을 지켜보다가 조금 늦게 격상을 했죠. 거리두기가 효과를 발휘할 최적의 타이밍 놓쳤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옵니다. 1.5단계는 전혀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전문가들이 그때 2단계로 빨리 올리라 그랬던 거고요. 그러니까 타이밍 놓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자, 코로나의 개각까지 오늘 전할 소식이 좀 많았죠. 각각 들어가서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발제는 개각으로 잡겠습니다. 물러나는 김현미, 문 대통령 4개 부처 장관 교체입니다. 네, 오늘 이제 9개월여 만에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이제 600명을 넘었죠.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신반장이 소개했지만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밤 9시 이후에 도시 전체를 멈추는 그런 결단까지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반장이 그걸 준비하다가 오후에 갑자기 개각이 발표가 됐어요. 네, 그래서 신반장이 오늘 준비하는데 상당히 애를 썼습니다. 오늘 왜냐하면 이제 최 반장, 고 반장은 마지막 회의이기 때문에 두 사람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국장님 그렇죠? 많이 착해지신 것 같습니다. 원래 아니, 뭐 당연히 마지막이니까 당연히 끝까지 잘해줘야죠. 근데 뭐 오늘은 제가 최 반장이 뭘 해도 화내지 않고 다 받아주고. 저는 굳이 개각이 아니었어도 이미 많은 걸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더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네. 아닌가요? 아니, 오늘은 내가 최 반장 얘기 다 받아주는 거예요. 최 반장 얘기가 다 옳아요. 오늘만. 자, 문재인 개각 얘기부터 먼저 해보고 그다음 코로나 얘기로 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정부 출범부터 3년 반 동안 국토부를 이끌어온 원년 멤버죠. 김현미 장관은 오늘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안복지 여가부 장관까지 4개 부처 장관을 바꾸는 보통 이제 한 중폭 수준의 개각이라고 평가가 되던데 그런 개각을 단행을 했습니다. 조 반장, 각각 의미 분석을 좀 하나씩 해볼까요? 네, 일단 여권 내에선 부동산 민심 위반을 감안해서 김현미 장관 교체 의견이 꾸준히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재신임 의사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었습니다. 하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 사유로 부동산 문제가 1위로 꼽히면서 결국 김현미 장관을 교체하는 걸로 그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김 장관 재임 3년 6개월 동안 한국감정원 기준으로 아파트와 주택을 포함한 서울 집값은 약 13%가 올랐고요. 민간 통계로는 약 29%가 올랐습니다. 네, 다만 청와대는 이 김현미 장관 경질이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김 장관이 성과를 많이 냈다, 또 맡은 바 소임을 다 했다 하면서 다만 새로운 정책 변화에 대한 수요도 있는 상황인 만큼 변화된 환경에 맞춰 조금 더 현장감 있는 정책을 펴나가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도 전해드렸지만 후임에는 변창흠 토지공사 사장이 내정이 됐습니다. 변 내정자는 세종대학교 교수 출신으로 시민단체를 거쳐서 LH 사장을 지냈고요. 특히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닦았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사실상 부동산 정책의 기조에 근본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기존 정책의 효과를 점검하고 양질의 주택 공급을 더욱 가속화하는 등 현장감 있는 주거 정책을 만들어서 서민 주거 안정 그리고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국민적 염원을 실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자, 교체된 나머지 3 장관의 경우에는 각각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요. 논란이 좀 더 있었죠. 네, 일단 이정욱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달 5일 이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의 성추행 의혹 등으로 치르게 된 보궐선거에 대해서 국민 전체가 성인지성에 대한 집단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역으로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답변을 해서 좀 논란이 됐습니다. 자, 이후 여가위에서 이정욱 장관의 발언이 제한당하는 그런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죠. 자, 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올해 이 코로나19 대응 또 이 독감 백신 사망 논란 등과 관련해서 또 이런저런 발언이 좀 구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최근 정관계 로비 의혹이 불거진 옵티머스 펀드에 5억 원을 투자했던 사실이 밝혀져서 논란이 됐던 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 교체 대상이 됐습니다. 네, 새로 지명된 그 인사들을 쭉 보면요. 물론 이제 다 아까 설명을 했죠. 신 반장이 이제 소개를 했는데 일단 유일한 현직 의원인 전해철 의원, 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눈에 띄네요. 네, 전해철 의원은 친문 핵심으로 꼽히죠. 이른바 삼철 가운데 한 명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을 지내기도 했죠. 문재인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 국정원 대공 수사권 이전 등으로 경찰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가운데 이를 관할하는 자리에 최측근을 앉힌 셈이라 눈길이 갑니다. 네.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바긴 한데 사람들이 워낙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니까 좀 짚어보자면은 최근 여당 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동반 사퇴설이 나왔던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유임이 된 거죠. 네, 이 윤석열 총장과의 갈등을 빚고 있는 추미애 장관은 일단 이번 개각 대상에서는 제외가 됐습니다. 교체설이 돌던 인사 중에는 김현미 장관과 마찬가지로 원년 멤버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유임이 됐고요. 자,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유임이 됐는데 아마 내년 재보궐에 출마를 하려면 연초 개각에 포함이 되어야 할 걸로 보입니다. 네, 몇 차례에 걸쳐서 한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렇죠. 네. 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각 발표를 환영한다면서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에서 야당의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강선우 대변인은 코로나19 재확산의 비상 상황이다.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선 정부의 안정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면서 하루빨리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4년 가까이 엉망이 된 국정을 고칠 의지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 그냥 국면 전환용이다. 이렇게 호평을 했습니다. 배주영 대변인은 국민이 그토록 교체를 원했던 추미애 장관과 강경화 장관,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개각에서 빠졌고 김현미 장관의 교체도 너무 늦었다면서 아직도 정신 못 차린 5기 개각, 국정쇄신의 목소리를 못 알아들은 사오정 개각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이따 조반장 발제 때도 얘기를 해보겠지만 사실 예산안 통과까지는 좋았잖아요. 분위기가 좋았죠. 여야 합의로 잘 통과가 됐는데 오늘부터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공수처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야 관계가 상당히 냉각돼 가는 그런 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인사청문회 전국이 상당히 뜨거울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이번엔 코로나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가 9개월여 만에 600명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요. 하루 확진자 수가 역대 1위를 기록했어요. 아까 저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서울시가 밤 9시 이후에 사실상 도시의 불을 끄는 그런 특단의 조치를 내놨죠. 네, 현재 서울 이틀 연속 역대 최다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자, 이에 당장 내일부터 2주간 생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제외한 이동과 활동을 사실상 중단하는 긴급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밤 9시 이후 기존 음식점, 카페에 더해서 상점과 영화관, 대형마트 등 대부분의 업종의 영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중교통 야간 운행도 감축해서 시내버스는 5일부터, 지하철은 오는 8일부터 밤 9시 이후 운행을 30% 줄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밤 9시 이후 허용되는 건 필수적인 생필품 정도 살 수 있도록 이 30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마트 운영과 음식점 포장, 배달 정도입니다. 네, 최 반장, 서울 시내 학교들 같은 경우에도 다음 주부터 전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네, 중고등학교는 7일부터 2주간 전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요. 초등학교는 3분의 1 이내에 등교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자, 초등학교는 가정 내 돌봄 공백 우려 때문에 현재 학사 운영을 일단 유지하기로 했다고 하고요. 다만 좀 있으면 원래 이 중고등학교 시험 기간인데 이 특성화고 후기 일반고 고입 전형과 2학기 학기말고사 시행 등 필요한 기간에는 학교장 재량으로 해서 해당 학년만 좀 등교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어제 수능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대학별 수시 전형, 논술 면접고사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코로나19 전파 우려가 다시금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주말인 5, 6일에 연인원 21만 명, 다음 주말인 12일, 13일에 19만 명 등 총 40만 명 정도가 향후 2주간 대학별 고사로 이동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밝혔고요. 네. 이에 대해서 앞으로 2주간 집중 모니터링을 하고 대학이 밀집해 있는 서울의 대학가 주변에 대한 방역 집중 점검을 해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신반장 얘기대로라면 60만 명이 이동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네, 아주 큰일입니다. 네. 진짜 방역 대책 상당히 시급한 그런 상황이고요. 좋습니다.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물러나는 김현미 문 대통령 4개 부처 개각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를 앞두고 법무부와 윤 총장 간의 수싸움이 치열합니다. 윤 총장 측이 오늘 헌법소원을 냈는데요.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는 법무장관이 징계를 결정하는 징계위원을 주도적으로 구성하는 내용이 위헌이라는 것이죠. 법무부가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자 맞불을 놓은 걸로 풀이되는데 자세한 소식을 최종혁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헌법소원을 낸 건 이 현행 검사징계법이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인데요. 앞서 여러 차례 전해드렸지만 현재 검사징계위의 경우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 대부분을 지명하거나 위촉을 합니다. 따라서 이 검찰총장이 징계를 청구하는 일반 검사들과는 달리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이 장관이 징계를 청구하는데 그 장관이 이렇게 징계를 심의한 위원들을 구성하는 건 공정하지 않고 더 나아가 이 기본권,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절차와 과정의 공정성이 중요하다라는 차원에서 헌법소원을 낸 거죠. 자, 앞서 법무부가 징계위원회 심의를 연기한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고 또 다른 이유죠. 이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했다라고 밝혔는데 당초 추 장관은 예정대로 오늘 징계위를 소집할 거란 관측에 앞섰지만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을 반영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징계위원회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거듭 강조했기 때문인데요. 자, 아시다시피 문 대통령 이 부산에서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이 해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대변해온 소위 노동법 전문가로 꼽힙니다. 통상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 이것과 함께 해고 절차가 정당한지가 이 주요한 판단 근거가 되는데요. 자, 이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과정에 대입해보면 법무부와 윤 총장이 지금 다투고 있는 징계 사유는 일단 제쳐두더라도 일단 징계 절차가 정당하지 않다면 향후 법적 다툼으로 갈 경우에 그것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관련한 판례도 있는 거고요. 자, 윤석열 총장의 경우 법무부 감찰위가 이 징계 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이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직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 역시 이 징계 사유에 대해 방어권이 부여되는 등 절차를 거쳐 충분히 심리가 된 다음 직무배제가 이뤄지는 게 합당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민주당 내에서도 징계위를 연기한 이번 결정은 잘한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매우 적절한 조치였습니다. 그래야 징계위를 향한 억측과 의심을 걷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당성과 공정성을 갖춘 징계위의 결과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만약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법률가이고 고위공직자로서 자격과 자질을 의심받게 될 것입니다. 자, 징계 당사자가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절차적 정당성을 보장해 준다면 추후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를 제기할 수 없지 않겠냐는 겁니다. 하지만 야당은 이미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무너졌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를 지키지 않은 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말합니다. 대통령은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어디에서 찾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징계를 적시하라고 하는 것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에 가장 부합하는 것인데 도대체 징계를 하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라는 것 자체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께서 이미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사실 윤 총장 측에서도 방어권 보장이라는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죠. 자, 앞서 법무부를 향해서 이 징계를 청구하게 된 근거인 감찰 기록, 또 징계를 청구한 결재 문서를 받아볼 수 있게 하고 징계위원 명단도 공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법무부는 일단 2,000쪽 분량의 감찰 기록 5건을 건넸는데요. 자, 그런데 윤 총장 측에서는 이 감찰 기록 가운데 일부가 빠진 것으로 의심이 된다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자, 문서에 표시된 페이지 숫자가 중간에 끊긴 부분이 있다라는 건데요. 또 기록도 대부분 언론 기사를 모아둔 것이고 실제 감찰 조사와 관련된 내용은 일부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를 두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요. 징계 사유에 대한 실체에 자신이 없으니 이렇게 절차를 문제 삼는 것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사실관계를 부정하지 못하다 보니 절차의 흠결을 잡는 것이다라고 지적을 한 건데요. 자, 그러면서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원전 수사가 속도를 내는 것에 대해서도 이 원전 수사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윤석열 총장이 이 내게도 이 원전 수사라는 이런 카드가 있다라는 것을 보이는 것이다라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도 검찰이 일제히 반발하는 형태를 두고 이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저항에 불과하다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옛 정치 군인들도 저리 가라 할 검사 집단에 경악할 패밀리 특권 의식입니다. 윤석열의 검찰이 지금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은 우리 그냥 이대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살게 놔두라는 것입니다.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고 유일무이한 특권의 철옹성으로 남겠다는 것은 기가 막힐 기고만장이고 오만방자입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던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인사가 어젯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틀 전 검찰에 나와 수사를 받았고 이 저녁 식사 후 재개하려 했지만 연락이 끊긴 건데요. 자, 이낙연 대표 비서실 부실장으로 지난 총선 당시 옵티머스 측의 복합기 사용료를 대신 냈다는 그 사건과 관련해 선관위가 이 그를 고발했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자, 이낙연 대표 슬픔을 누릴 길이 없다라며 침통했는데요. 자, 일단 정치권에선 여야 모두 애도를 표하면서도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은 달랐습니다. 자, 민주당은 검찰이 과거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이 검찰의 책임이 크다라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당대표 측근이 왜 이런 비극을 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민주당도 나서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라고 요구했습니다. 검찰이 지나치게, 참으로 지나치게, 잔인하게 이 상황을 파헤치고 있어요. 검찰의 행태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검찰이 지금까지 어떤 수사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결과가 나옵니까? 이 대표를 의원 시절부터 모셨으며 전라남도지사 경선 후보 시에 당비 대납 관련으로 영의 생활까지 한 분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남지사 정무특보를 거쳐서 지금까지 민주당 대표실 부실장으로 재직해왔던 아주 중요한 분인 것 같은데요. 옵티머스 관련 수사 중 불의의 상황이 벌어진 데 대해서는 경위는 더 조사해봐야 되겠지만은 우선은 상황이 잘 수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이 수사 과정에서 강압수사 등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라라고 지시했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절차적 정당성 놓고 수싸움, 이낙연 측근 죽음의 민주살인검찰 국민 진실규명입니다. 네, 자 오후에 들어온 속보였죠.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 이제 뭐 검사 징계법에 대한 이제 위헌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헌법 소원을 낸 거잖아요, 고반장. 예. 어떤 조항을 문제 삼은 거죠? 네, 이 법무부 장관이 검사 징계위원회를 주도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한 조항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윤석열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 검사징계법 제5조 2항은 검찰총장인 검사의 징계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조항은 이 검사징계위원 구성을 명시한 조항입니다. 이 징계위는 위원장인 장관과 법무부 차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 3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같은 구성이 헌법 제25조 공무단임권과 이 헌법 제11조 1항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인 겁니다. 네, 조금 쉽게 풀어드리면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 법무부 장관은 징계 청구도 하고 징계위에서 심의할 징계위원을 지명 또 위촉까지 하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징계 혐의자가 되는 경우에는 적법 절차 원리인 적정성과 공정성에 위배가 된다라는 주장인 겁니다. 또 이 소추와 심판의 분리라는 핵심적인 내용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즉, 징계를 청구한 사람이 사실상 그 결과까지 결정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공정하지 않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헌법소원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조항의 효력과 이 조항에 따라 이번 징계위원을 임명한 행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네. 자, 뭐 관련해서 지금 이제 가처분 얘기를 했으니까요. 지난번에 이제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직무배제 결정을 한 다음에 윤 총장 측이 본안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같이 냈잖아요. 근데 이제 본안 소송은 이제 결론이 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가처분 결론이 먼저 났고 그래서 지금 이제 총장 직무직에 복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헌법 소원과 가처분을 같이 냈는데 보통 보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번에도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는지 받아들여지지 않는지가 아마 이제 쟁점이 될 것 같은데 맞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조 반장? 네, 그렇습니다. 만일 헌법재판소가 징계가 예정된 10일 전에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사실상 징계위는 열리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앞서 직무정지 때와는 달리 기각을 한다면 징계위는 열리게 되는데요.
혹은 헌재가 신속하게 판단을 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헌재는 과거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서 그 법사위원 사모임 문제에 대해서 그 가처분 사건 때도 수개월 이상 결론을 미뤘었는데요. 즉 가처분 신청만으론 징계의 구성을 정지할 수 있을지는 좀 불투명합니다. 네,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이 잠깐만, 그러니까 징계위원회는 다음 주 목요일이잖아요, 그죠? 예. 시간이 별로 없네요. 네, 그죠? 뭐 저는 최반장 그거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최반장 그걸. 부담 갖지 마요. 네. 최반장 부담 갖지 마요. 나머지 조반장한테 물어보죠. 제가 조반장이나 신반장하고 좀 잘 알아볼게요. 네. 최반장은 편안하게 임해요. 자, 그나저나 이제 윤 총장 측에서 이렇게 헌법 소원을 제기하면서 징계위원회 그 뭐 구성 또는 이제 징계위가 이제 운영되는 게 또 다른 국면으로 이제 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최반장, 법무부의 입장은 어때요? 아까 뭐 물어본 거에 답을 하면 사실상 다음 주 징계위 전에 헌재가 판단할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그래요? 라는 조반장은 지금 세 가지를 다 얘기했는데. 네, 저는 가능성. 낮다라고는 보고 제 입장을 던져놓고 가겠습니다. 그래요? 다음 주에 말아서 틀려도 괜찮아요. 네, 뭐 이제 마무리를 잘 해주시고요. 네. 자, 일단 이번 윤 총장 입장에 대해서 법무부의 뭐 공식 입장은 나온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용구 법무부 신임 차관이 오늘 국회에 출석을 했는데 관련된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이 됐습니다. 누군가가 윤 총장 측에서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라는 기사를 보내면서 이 차관에게 징계위에 영향이 있나요? 라고 묻자 이 차관이 악수인 것 같다라고 답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대체로 이런 건 이 실체에 자신이 없는 쪽이 선택하는 방안이다라고 답을 했고요. 자, 그러면서 방금 저희끼리 뭐 논의를 했더니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효력 정지가 나올 리가 없다라고 뭐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위헌이라고 하면 뭐 그동안 징계를 받은 사람은 어떡하라고 라는 답도 했고요. 자, 그러면서 법관 징계법과 비교를 해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다만 뭐 그동안 위헌받은 건 어떻게 하느냐라고 우려를 표했지만 다만 윤 총장 측에서 지금 요청을 한 거는 검찰총장에 대해서 징계 청구가 된 사안을 문제 삼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장관이 징계를 청구하고 장관이 위원을 구성하기 때문인데 지금까지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징계가 청구된 적이 없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사안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윤 총장 측에서는 절차적 방어권 보장, 또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고요. 아까 이제 최 반장도 소개했지만은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히 징계위원회의 공정성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일단 다음 주 목요일에 그 징계위가 열린다는 가정하에서 생각해 보면요, 지금 이제 윤 총장 측에서 증인 신문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네, 법무부는 윤석열 총장 측이 증인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이 징계위에서 증인으로 채택이 되면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윤석열 총장 측은 징계를 청구한 근거가 된 의혹들을 해명하기 위해 류혁 법무부 감찰관과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중성 이 대검찰청 수사정보 담당관 등 3명에 대해서 증인 신청을 했는데요. 징계위 당일 이 증인 채택 절차를 거친 다음에 관련한 입장을 들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와 함께 윤 총장 측에선 이 앞서 요청한 이 감찰 기록을 이 법무부로부터 받았지만 일부가 빠진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누락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이 윤 총장 측의 이완규 변호사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누락된 부분을 줄 수 있는지 이 법무부 측에 확인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고 반장은 왜 이렇게 조용해요? 최 반장은 저렇게 많이 어필하는데 고 반장도 오늘 제가 뭐든지 다 용인할 테니까. 떠날 때는 조용히. 그래요? 저는 또 그런. 또 비교되네, 최 반장이. 최 반장이 뭐가 돼요, 또 그러면. 뭐가 되라고. 네, 알았어요. 아무튼 이제 둘을 다 제가 뭘 해도 오늘 다 용인하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수사 의뢰 등의 주요 근거로 내세운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판사 문건이었죠. 이게 핵심 쟁점이었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 전국 법관 대회, 그러니까 법관 대표 회의가 열려요. 거기서도 이제 이 판사 문건 이게 이제 논란이 될 거로 보이는데 현직 판사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앞서도 뭐 일부 판사들이 법관 대표회의에서 뭐 이 법관 사찰 의혹에 대해서 토론해야 한다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이어서 또 검찰의 정보 수집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봉수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재판부 정보 수집은 어느 정도 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재판장에 대한 관한 수집은 가능하지만 어디까지나 공판 검사가 주체여야 하며 수집 범위도 공소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제한되어야 한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즉 대검 차원에서 수집을 하는 건 부적절하다라는 거고요. 또 재판장의 종교, 출신 학교, 뭐 지역, 취미, 특정 연구회 가입 여부 등의 사적인 정보는 공소유지와 관련이 없다라고도 했습니다. 민감한 정보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가 없으면 함부로 처리할 수가 없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을 하면서 관행처럼 재판부 판사 개인정보를 수집해 왔다면 지금이라도 중단해 주길 바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측근이 검찰 조사를 받다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낙연 대표와는 정말 오랜 시간 함께 온 최측근 중의 측근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모 씨인데요. 이틀 전 변호인과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나와서 오후 6시 30분쯤까지 조사를 받았고요. 저녁 식사 후 조사를 재개하기로 했는데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젯밤 9시 15분쯤 서초구 법원청사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씨는 20여 년 전 이 대표 인연을 맺고 전남 지역구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아왔고요. 2014년 전남지사 선거 때는 당비 대납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이 대표가 전남지사 정부 특보로 기용을 했고요. 올해 총선에서는 종로 선거사무실에 상주를 하면서 조직 관련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옵티머스의 보팍기 임대료 지원 의혹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는데요. 이 대표는 비서실장인 오영훈 의원을 통해서 슬픔을 누릴 길이 없다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아침 당회에 참석한 이 대표는 측근의 중과 관련해서는 이렇다 할 언급 없이 검찰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지금의 갈등도 개혁과 저항의 싸움입니다.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오랜 세월 검찰 개혁은 저항으로 좌절했지만 더는 좌절할 수 없습니다. 검찰이라고 해서 민주적 통제의 예외로 둘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기필코 공수처를 출범시켜 검찰에 대한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를 제도화하겠습니다. 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이 복합기 비용 대납 의혹 외에도 옵티머스 로비스트들이 이낙연 대표 사무실에 집기류 구매 등에 1,000만 원 가량을 지원을 하고 또 이 대표가 여의도에서 사용한 사무실 보증금을 대주었다라는 진술 등을 확보해 수사를 이어가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자,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 이 씨가 조사를 받던 중 사라진 사실은 몰랐다고 하고요. 어젯밤에 이 숨진 소식이 언론에 알려질 무렵에 이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 윤 총장은 이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 수사규칙 위반 등 인권 침해 여부를 철저히 진상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네. 자,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한 다음에요. 월성 원전 수사가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했죠. 오늘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영장 심사가 진행이 됐죠. 네, 이 산자부 국과장급 공무원 3명으로 이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오후 2시 반부터 영장 실질 심사가 열렸습니다. 자, 만일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여권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원전 수사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과 함께 이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이나 최이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 윗선의 연루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반면 기각이 된다면 이 정치적인 수사라는 비판과 함께 이 윤석열 총장의 사퇴 압박은 더욱 거세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오후에 이제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결론이 빨리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요. 혹시 정치부의 시간에 나오면요, 저희가 속보를 다시 얘기하면서 좀 추가적인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윤석열 장관의 징계위원 결정은 위헌, 헌법소원 제기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반장의 발제를 들어봅니다. 조금 전에 이낙연 대표가 검찰개혁 얘기하는 발언도 저희가 좀 들어봤었죠. 기필코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 입법의 시간이 왔다는 점을 민주당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에 시동을 걸었죠.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한다면 날개 없는 추락을 할 거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또다시 여야가 충돌했는데 조익신 반장 발제에서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젠 입법의 시간이다. 개혁 법안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죠.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기필코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번에는 기필코 공수처를 출범시켜 검찰에 대한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를 제도화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12월 9일까지 반드시 완료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가 10일로 연기가 됐죠. 9일 본회의를 공수처법 처리 D-Day로 잡은 민주당 입장에선 정치적 부담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공교롭게도 징계위가 열리기 전날인 9일은 2020년 정기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국회는 다른 것을 보고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징계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쟁은 멈추고 정책에만 몰입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생각은 다른 듯합니다. 특히 공수처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며 민주당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주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수준의 신복을 공수처장에 앉혀서 울산 선거 부정 개입 사건,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라임 옵티머스 금융 비리 사건 같은 권력 비리 사건을 모두 공수처장 캐비넷에 처박아 두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을 위한 1차 관문이죠. 오늘 열린 법사위 법안 소위에서 여야가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이 공수처 추천위원 구성에 있어서 7인 중 6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부분 우리가 넣은 게 아니거든요. 민주당이 넣은 거예요. 논의를 계속해서 했는데요. 지금 도돌이표식의 논의이기 때문에 잠시 뒤로 미루고 또 다른 논점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양당 대표 회동도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타협점을 모색했지만 결론은 흥행선이었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이 항상 어느 한 정당이 장기적으로 집권한다고는 전제를 할 수도 없는 거고 정권의 한계라는 것을 좀 인식을 하고 그러한 정치를 갖다가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변화를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발전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공수처는 길게 보면 24년 동안 우리의 숙제였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운영의 경험을 보면 굉장히 취약한 곳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공수처법 개정안 아직 법사위 법안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단독 처리에 나설지 아니면 9일 본회의까지 시간을 봐가면서 속도 조절에 나설지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그럼 오늘 의결하실 건가요? 처리 가능성은 좀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글쎄요, 지금 굉장히 뜨거운 격론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수처 출범을 놓고 벌인 여야의 지리한 공방. 어떤 식으로든 조만간 결론이 날 듯합니다. 배은 망덕하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단단히 뿔이 났습니다. 왜냐? 바로 국민의힘 복당 문제 때문인데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홍 의원의 복당은 상당 기간 어렵다. 선을 그은 겁니다. 이유도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비호감이란 겁니다. 30, 40대 여성과 화이트 칼라층에서 특히 비호감도가 상당히 높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아마 당에서 따로 조사라도 한 모양입니다.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비호감이니 복당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 홍 의원 입장에선 기분이 나쁠 법도 합니다. 그런데 홍 의원이 그냥 화를 낸 게 아니라 배은망덕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이 배은망덕, 은혜를 배신하고 베풀어준 덕을 잊음이란 뜻인데요. 홍 의원이 주 원내대표에게 뭔가 은혜를 베풀었다, 이런 이야기인데 홍 의원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당 대표 시절 당을 배신하고 나갔지만 흔쾌히 복당을 시켰고 원내대표 선거를 할 때도 의원들 표를 몰아줬다는 겁니다. 실제로 두 사람은 정치적으로 가까운 사이입니다. 지난 2008년이었죠. 원내대표와 원내 수석 부대표로 손발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이야 어찌 됐든 홍 의원의 복당이 당에 도움이 되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당장 국민의힘 내에선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홍 의원이 복당하면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는 조폭스런 조직이 될 거다라고 말입니다. 홍 의원의 배은망덕 주장이 의리를 지키라는 이야기로 들렸나 봅니다. 홍 의원이 분을 사귀기가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주 원내대표를 저격하는 글을 또다시 올렸습니다. 이번엔 주 원내대표를 향해 능력이 안 되면 내려오라 사퇴를 요구했는데요. 이런 표현이 눈에 띕니다. 더 이상 당을 망가뜨리지 말고 경상도 사내답게 처신하라라고 말입니다. 경상도의 사내라, 확실히 30, 40대 여성, 화이트 칼라층이 좋아할 만한 말은 아닌 듯합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낙연, 기필코 공수처 출범, 주호영, 날개 없는 추락할 것. 네, 오늘 이제 국회 법사위 소위가 지금 이제 열리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속보가 더 들어올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조 반장? 네. 조 반장이 좀 챙겨요. 예, 챙기겠습니다. 네. 자,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와 민주당 지지율이 크게 빠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죠. 어제 최 반장이 관련 내용 소개했는데 특히 호남에서 민심 이탈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고 있다면서요. 네, 일단 뭐 공통적인 의견은 추미애 윤석열 갈등이 국민들을 지치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광재 의원은요, 먹고 살기 힘든데 몇 개월 동안 이런다는 건 가슴 아픈 일이다. 공수처장을 빨리 임명하고 이제 경제의 계절로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연구 원장인 홍익표 의원도 뭐 개인적인 문제보다는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는 입장인데요. 공수처법, 국정원법, 경찰법 등 국가 권력과 관련한 중대한 법들이 이 민주적 통치의 한 획을 긋는 역사적 전환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좀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죠, 최 반장. 네, 이 정청래 의원이 좀 대표적인데요. 자, 이번 이 지지율 하락은 국민, 특히 지지층이 주는 회초리다. 이 스크럼을 짜고 검찰개혁의 강을 건너면 다시 회복하게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또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 중이죠. 우상호 의원도 비슷한 주장을 했는데 이건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지지층에서 일부 지지율이 빠져서 지금 지지율이 하락한 것이 원인이라면 이번 12월 9일 날 공수처법 통과해서 제도적 검찰 개혁을 끝내고 또 10일 이후에 윤석열 총장의 거친 문제 어떤 형태로든 정리가 되면 저는 우리 주 지지층의 결집력이 다시 높아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윤석열 총장이 해임이 되고 개혁 입법 작업이 마무리가 되면 지지율은 회복될 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갤럽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추가로 발표가 됐는데요. 중도층 민심이 흔들리는 현상이 발견됐다고요. 네, 한국갤럽에서 내후년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 정권 교체를 위해 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라는 응답이 이 44%로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의견 41%보다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섰습니다. 한국갤럽은 지난달 정권 유지와 교체 양론이 팽팽했던 중도층이 이번 조사에서 정권 교체 쪽으로 기울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난달 조사에선 중도층에서 유지가 46%, 교체가 44%로 유지가 조금 앞섰는데 이번 조사에선 유지가 36%, 교체가 52%로 바뀌었다는 설명인 겁니다. 한편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20%로 가장 높았고요. 이어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16%, 윤석열 검찰총장 13% 순이었습니다. 네. 자, 추윤 갈등이 조금 엉뚱한 곳으로 불똥이 튀었죠.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를 함께 진행했던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요. 주진우 전 시사저널 기자에게 공개 해명을 요구했다는데 이게 어떤 맥락이에요? 네, 김용민 이사장이 어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주진우 기자의 해명을 기다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김용민 이사장은 주진우 기자의 행적과 발언을 살펴볼 때 윤석열 패밀리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뼈아픈 결론을 내리게 됐다라면서 자신이 취재했다고 주장하는 내용들을 공개했는데요. 강력한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던 윤석열 씨가 양정철 씨와 회동할 무렵에 주진우 기자도 그 자리에 합석을 했었다면서 양 씨가 윤 씨를 잘 모르던 시기에 주 기자가 두 사람을 소개해 준 걸로 해석이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윤 기자가 윤 총장을 형이라고 부르기도 했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또 김용민 이사장은 또 그 검언유착 관련 문제로 추미애 법무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뒤에 주진우 기자가 추 장관을 찾아가 조언을 한다면서 수사 지휘권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가 추 장관의 노여움을 산 일이 있었다면서 여론을 빙자해 추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에 제동을 걸려고 한 것은 아니었느냐, 혹시 그 견해 피력은 윤석열 씨의 뜻을 전한 것인가라고 추궁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주 기자의 답변을 요구하면서 미흡하거나 해명이 객관적 정황에 배치될 경우 추가 질문을 나서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아직은 뭐 주진우 기자의 추가 답변은 없는 거죠. 네, 관련 내용 나오면 다시 좀 얘기를 해보고요. 앞서 조 반장이 발제해서 12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공수처법 개정안 등 입법 전쟁이 치열하다는 그런 소식을 전했잖아요.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물러서지 않겠다는 그런 결의를 다지고 있는데 12월 9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날이기도 하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 4년 전이었죠. 벌써 좀 오래된 것 느낌인데. 괜찮아요. 오늘 뭐 다 이해해 줄게요. 아무도 몰랐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알았어요. 마지막인데. 예, 아무튼. 자, 2016년 12월 9일 4년 전 오늘은 아니고요. 좀 앞으로 좀 5일 정도 남았죠. 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소추안이 이 국회에서 가결됐었는데요. 이 국민의힘이 탄핵 가결일에 이명박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이 두 사람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김종인 위원장이 연내에는 사과를 하겠다라는 생각이 강하다면서 박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된 9일이나
그 전날인 8일쯤 사과하는 것이 어떨지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추윤 갈등 이런 속에 이 대통령 엄호에 집중하고 있는 여당과 차별을 하겠다 이런 주장인 건데요.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여전히 이 김종인 위원장의 사과에 반대하는 여론도 적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당 지지율이 반등하는 등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은데 당내 분열을 일으킬 수도 있는 사과를 구체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주장인 겁니다. 네, 다음 주에 큰 뉴스들이 참 많네요. 네,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회도 있고 국회 마지막 본회의도 있고요. 자, 국회를 상시 국회 수준으로 운영하고 또 의원들의 회의 참석 현황을 공개하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는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이요.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면서요? 네, 오늘 이 운영위 문턱을 넘었는데요. 해당 국회법 개정안은 이 연간 국회 운영 기본 일정에 3월과 5월 임시회를 추가로 집행하도록 하고요. 대정부 질문 실시 시기를 2월과 4월, 6월로 조정을 했습니다. 또 상임위는 월 2회 이상 열도록 하고 이 법안을 심사하는 소위도 월 3회 이상 열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또 의원들의 회의 참석 여부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는데요. 또 개정안에는 코로나19 등 제1급 감염병을 비롯한 천재지변으로 인해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회되기 어려운 경우에 내년까지 교섭단체 간 합의로 원격 영상회의를 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모처럼 이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여야가 뜻을 좀 모았으니까요. 그 이후 과정도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국회는 아직 특별한 더 소식은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좀 계속해서 좀 지켜봅시다. 좋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낙연 기필코 공수처 출범, 주호영 날개 없는 추락할 것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검찰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구 주민들이 참석한 행사에 아베 전 총리 측이 식사비 등을 대납했다는 의혹, 이른바 벚꽃 스캔들 때문인데요. 일본 도쿄지검은 아베 전 총리의 비서 등을 입건하고 아베 전 총리에게도 검찰 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일본 정계에선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아베 전 총리의 영향력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큰 걸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고 반장이 짚어보겠습니다. 고 반장, 너 반장 소리 지겹지도 않냐? 내가 더 지겹다. 네, 물론 지겨워서는 아닙니다만 어쩌다 보니 오늘 이 고 반장의 정치부의 마지막 발제가 됐습니다. 관련 이야기는 잠시 후에 또 조육신 반장이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이따가 이어서 해보고요. 일단 오늘 저와 최 반장도 물러나지만 이미 저희보다 먼저 물러난 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하고 보름 정도 뒤에 또 물러날 이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물러난 이 그리고 물러날 이에 대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마침 두 사람 서로를 친한 친구라고 부를 정도로 친밀함을 과시했던 사이입니다. And I will say that our relationship with Prime Minister Abe in Japan has been, I think, the best it's ever been. I don't know, I'll let you speak to that, but I think it's the best it's ever been. 今年に入って4月に私が訪米をし、そして5月に令和時代初めての国賓として来日をいただき、また6月にはG20 において日本を訪問していただきました。これほど頻繁に日米の首脳がですね、往来をしたことは今までないと、未だかつてないほど日米首脳間、そして両国の絆が強い時はなかったと私も思います。 네, 바로 이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자, 아베 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함께 골프도 자주 쳤죠. 보시는 것처럼 같이 이렇게 사진도 찍고요. 또 아베 전 총리는 이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를 치다가 넘어져서 이렇게 구른 적도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 물러난 이 아베 신조 전 총리 근황입니다. 요즘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양새입니다. 재임 시절부터 논란이 됐던 이른바 벚꽃 스캔들이 이 총리 퇴임 후 더 크게 번지고 있습니다. 자, 무슨 내용인지 대략 한번 알아보시죠. 이른바 벚꽃 스캔들이 일본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정부 돈으로 연 벚꽃 행사에 아베 총리가 지역구의 유권자들을 불러서 후원 행사처럼 활용을 했다는 의혹입니다. 아베 총리는 이에 대해 참석자 선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발뺌 중입니다. 특히 행사 전날 도쿄의 한 고급 호텔에서 열린 아베 총리 후원회를 두고선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수증으로 볼 때 참석자들이 낸 돈이 5,000엔, 우리 돈 5만 원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돈을 아베 총리 측에서 냈다면 불법 기부 행위에 해당합니다.
네, 그동안 아베 전 총리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총리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前夜祭で800万補填立ちありますが、事実でしょうか。説明するお考えありますでしょうか。説明責任を果たしていないということではなくて、そのことについてはですね、私はもう国会で答弁させていただいているんですが、今改めて告発を受けて、事務所として全面的にご協力をさせていただいている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네,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일본 도쿄지검은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아베 전 총리 측의 비서와 사무직원 등 2명을 정치자금 규정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검찰은 아베 전 총리에게도 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조사 여부 등을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자, 물론 검찰이 약식으로 해당 비서진을 기소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선 꼬리 자르기다, 아베 전 총리는 기소되지 않을 것이다 등의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요. 어떻게 수사가 진행될지 지켜보도록 하죠. 자, 이번엔 물러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 소식입니다. 물론 이 트럼프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은 물러날 사람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겠죠. 여전히 선거 부정을 주장하고 있으니까요. If we don't root out the fraud, the tremendous and horrible fraud that's taken place in our 2020 election, we don't have a country anymore. So with the resolve and support of the American people, we will restore honesty and integrity to our elections, and we will restore trust in our system of government. Thank you. 네,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의 화살이 이번에는 윌리엄 바 법무장관을 향했습니다. 얼마 전 이 윌리엄 바 장관 이렇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윌리엄 바 미국 법무부 장관은 이번 대선에서 선거 결과를 바꿀 만한 어떤 중대한 사기도 발견하지 못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 장관은 어제 AP통신과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선거에서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규모의 사기를 보지 못했다면서 국토안보부와 법무부는 선거 부정 주장을 조사했고 지금까지 입증할 어떤 것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면서 불복 의사를 이어가는 와중에 법무부 장관이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언급을 한 건데요. 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겠죠. 어제 이 백악관에서 자유의 메달 수여식 행사를 가진 뒤에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윌리엄 바 장관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으니 아무것도 못 본 겁니다. 그가 증거를 찾으면 조지아 주 상원에서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종류의 증거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부정선거 증거가 없는 게 아니라 네가 일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증거를 못 찾은 거지. 뭐 이런 말인 거죠. 자, 일각에서는 윌리엄 바 장관도 해임되는 것 아니냐라는 추측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소식이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때리기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중인데요. 자, 미국 국방부가 어제 이 중국의 4개 회사를 중국군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으로 분류하고 블랙리스트에 추가한 데 이어서 미국 국무부는 중국 공산당원이나 그 가족의 미국 방문을 제한하는 규정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관련 이야기는 들어가서 좀 더 해보고요. 자, 오늘 발제는요, 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전 세계 곳곳의 모습을 보면서 좀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 독일 베를린부터 그다음 또 프랑스 파리, 또 스페인 마드리드까지 정말 이 크리스마스를 앞둔 전 세계의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크리스마스 모습도 지금 나오고 있네요. 또 미국 워싱턴 DC 의회 앞 크리스마스 트리 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이 크리스마스 참 뭐 얼마 안 남았는데, 자, 이 코로나19로 참 힘든 한 해였습니다. 앞으로 당분간 또 계속 이 코로나19 이어질 텐데요. 자, 힘내시고요. 거리 두기로 몸은 잠시 멀어지더라도 마음만은 함께하는 12월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이 다음 주부터 새로 오는 반장들에게 마찬가지로 영화 극한 직업 대사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능력이 없으니까 고생이 따르지. 에이, 능력이 없는데 무슨 반장을 해. 반장이 얼마나 힘든 건데. 일도 잘해야 되지, 반 애들도 챙겨야 되지. 무엇보다 돈이 좀 있어야 되더라고. 네, 돈이 좀 있어야 되는 건지는 아무튼 뭐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 과정에 또 잘 이끌어 주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미국 법무장관 선거 사기 못 찾아 트럼프 일 안 했으니 못 본 것.
네, 영화 극한 직업이 정치 보위를 위한 영화였군요. 저렇게 저 대사가 저게 찰지게 딱딱 떨어맞죠? 저희도 극한 직업이죠. 네. 그렇긴 하죠. 네. 그렇긴 합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좀 해볼게요. 중국 때리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는 국무부와 국방부에서요. 각각 관련 조치를 내놨죠, 조 반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미국 국방부는요, 중국의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SMIC 등 4개 회사를 중국군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으로 분류를 하고 블랙리스트에 추가를 했습니다. 이번 4개 기업 추가로 미국 국방부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은 모두 35곳으로 늘어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행정명령에 따라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미국 투자자들의 투자가 제한된다고 하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이를 퇴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강경파로서 유산을 공고히 하고 바이든 당선인을 강경파의 자리로 밀어넣으려는 시도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중국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미국은 국가 안보를 내세워 중국 기업을 제재하고 차별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면서 우리는 이런 정치적 조치에 결연히 반대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미국 국무부도 나섰습니다. 이 국무부는 중국 공산당원이나 직계 이 가족이 취득할 수 있는 미국 방문 비자인 B1 또 B2의 유효기간 상한을 기존 10년에서 한 달로 단축하는 제한 규정을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서 중국 공산당의 악의적인 영향력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국무부는 이들이 방문 비자를 통해 입국할 수 있는 횟수도 1회로 한 번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1회로 제한하기로 했는데 자, 현재 중국 내 공산당원은 9,2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들의 가족을 포함하면 이번 국무부의 조치로 약 2억 7천만 명 정도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나 받아요? 네, 상당히 큰 조치군요. 자, 그리고 신 반장, 미국 정부가 새 한미연합사령관을 지명했죠? 네, 그렇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의 후임으로 폴 라카메라 미국 태평양 육군사령관을 지명했습니다. 앞으로 자주 듣게 될 이름 같은데 이 지명 사실을 최근 우리 정부에도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폴 라카메라는 미 18 공수군단장을 거쳐서 무장조직 이슬람국가 격퇴 국제동맹군 사령관 등을 역임을 했고요. 지난해 11월부터 미 태평양 육군사령부를 이끌고 있습니다. 부임 시기는 확실치가 않은데요. 미 의회의 인사청문회와 인준 절차 등을 고려하면 내년 초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 전후로 부임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자 정말 신 반장 얘기대로 앞으로 우리가 많이 들어볼 그런 이름이 되겠네요. 자, 미 의회가요 국방 수권 법안 처리에 합의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수준, 그러니까 28,500명 미만으로는 감축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이 미 의회가 합의한 국방 수권 법안에 따르면요, 이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수준 미만으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상원과 하원의 2021년 회계연도의 국방 수권법 합의안에는 이 주한미군 규모를 줄이는 데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겨 있다는 건데요. 다만 감축이 미국의 안보 이익에 맞고 이 영내 동맹의 안보를 중대하게 훼손하지 않을 것, 또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과 적절히 협의할 것 등 이 두 조건을 국방장관이 의회에 증명할 경우 90일 후부터 감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예외 단서를 붙여놨습니다. 현재 법안은 상원과 하원의 본회의 통과 절차가 남아 있는데요. 합의안이 상원과 하원이 그 합동위원회를 꾸려서 도출한 것인데다 주한미군 규모의 현행 유지는 상하원은 물론이고 공화당과 민주당도 초당적으로 동의하는 내용이라 통과까지 별다른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법안은 바이든 당선인이 대선에서 승리해 취임을 앞둔 와중에 의회가 초당적으로 주한미군 감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반영한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있는데요. 이번 법안에는 또 북한의 생화학 무기 대응 계획 마련을 주문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한 달 반 정도 남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안 갈 거다. 만약에 다른 자리에서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무슨 의지를 밝힐 것이다. 이런 보도도 많았잖아요. 근데 바이든 당선인이 자신의 취임식에 트럼프 대통령이 왔으면 한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면서요. 네, 어제 백악관 대변인한테 질문을 하니까 나는 모른다. 트럼프 대통령한테 직접 들어봐라 이런 맞아요. 답변을 하기도 했었죠. 네. 그런데 이 바이든 당선인이 CNN과의 인터뷰에서는 내년 1월 20일 취임식 때 트럼프 대통령 참석이 중요하다고 보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나라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 그가 만든 이 같은 혼란의 끝에서 경쟁하던 정당들이 그 자리에 서서 악수를 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을 할 일이면 내게 개인적인 영향은 전혀 없다. 하지만 나라를 위해서는 중요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하지만 현재 분위기 같아서는요. 이제 바이든 당선인의 바람이고 트럼프 대통령 참석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또 예측도 많이 나오는데, 자, 어제 이제 고반장이 홍콩 소식을 잠깐 전했잖아요. 홍콩의 지금 상황을 전했는데 전직 야당 의원이 덴마크를 거쳐서요. 영국 망명을 희망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었죠. 네, 홍콩의 전 야당 의원인 테드 후인데요. 이 덴마크로 탈출을 해서 영국으로 망명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탈출이라는 표현을 쓴 건 이 후이 전 의원은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의 불법 집회 혐의 등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라 외국으로 출국이 금지된 상태였기 때문인데요. 자, 덴마크 국회의원들의 초청으로 기후 문제와 관련한 공식 회의에 참석하기로 하고 법원에서 이 제한적인 출국 허가를 받아 이 덴마크에 도착을 한 건데, 자, 후이 전 의원은 영국 망명 의사를 밝히면서 우리는 폭정의 어둠에 빠졌다. 많은 친구들의 운명을 전해들을 때 내 가슴은 무너진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자, 그 국회 상황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조 반장이 안 보이네요. 아무튼 지금 제가 쭉쭉 보니까요. 오늘 이제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대표가 만났잖아요.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견은 있었는데, 일단 공수처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정치력을 발휘해서 해결해달라 이런 주문을 국회의장이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양당 원내대표 중심으로 협상을 좀 해보기로 의견의 일치를 이뤘다는 게 이제 국회 쪽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아마도 강행 처리를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추가로 더 속보가 들어오면요. 저희가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요. 좀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하고, 자, 그나저나 조 반장이 어디 갔어요? 조 반장 어디 갔어요? 저기 있습니다. 예. 어디? 국장, 2층에 있네요? 여기 있습니다. 왜 올라갔어요, 조 반장? 예.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선 이유 조금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일단 제가 준비한 발제부터 좀 보실까요? 지난 2016년 12월이었죠. 정치부 회의에 쇼맨이 혜성처럼 등장을 했습니다. 화려한 댄스로 강렬한 첫인상을 남겼던 최종혁 반장. 이 당시 이게 작은 날개짓일 뿐이란 걸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멍석 깔아주면 못한다는 말 다 거짓말입니다. 스스로 멍석을 깔고 시도 때도 없이 치고 들어오는 최 반장의 이 깨방정. 무려 4년 동안 초지일관, 정말 한결같은 마음으로 몸개그와 드립을 시전했습니다. 반면 고석순 반장은 시작부터 좀 억울했습니다. 잔뜩 치켜올린 바지에 갓 제대한 듯한 까까머리 헤어스타일. 말만 하면 잘리고 재미없다 핀잔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이랬던 고 반장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한껏 치켜올린 헤어, 한층 웅장해진 가슴, 그리고 훈련하는 안경까지. 이제 가끔은 복국장을 코너에 몰아붙이기도 합니다. 컴퓨터만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도 슈퍼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최종혁 반장과 고석순 반장이 정치부 회의에서 남긴 족적 함께 보시죠. 예. 이 마음 아는지 복부장 사랑합니다. 아도감 빠빠 빨간맛. 됐어요. 그만해요. 최 반장이 우리 회의에 꼭 필요한가요? 그건 아니야. 정말 아니야. 사랑만 주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엄마라고 이러려고. 네, 알았어요. 아무 말 말고 전화. 바로 핵노잼 캐릭터를 추구하고 있는 바로 제가. 그래? 네, 도장 뺨. 이 사람 왜 그래요, 갑자기? 아니, 영원히 사랑해 누나. 저런 건 또 언제부터? 고 반장은 이제 안경을 계속 쓰기로 한 모양이죠? 잘 어울려요. 좀 집중 좀 해요, 고 반장. 근데 딴 생각하시는 거. 딴 생각 아니어서 성포를 보고 있었어요. 오늘은 성포. 분명합니다. 그건 성조가 어떻게 돼? 성조 포기했다니까요. 그래요? 어제부터 좀 까칠해요. 인사도 끝났는데 뭐. 아니 추가 인사 있을 수 있어요? 네? 역시 대단하십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웃겨졌어요?
두 반장의 활약상 잘 보셨나요? 눈치 없으신 분들은 제가 왜 갑자기 저런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고 있나 하실 분들 계실 겁니다. 제가 눈치를 좀 챙겨드리면 우리 정치부 회의를 빛냈던 최동혁, 고석승 최고 반장이 정치부 회의를 떠납니다. 이제 보도국으로 돌아가 뉴스룸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는데요. 무슨 역할이냐? 그건 회사 1급 기밀이라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다만 이분이 두 반장의 보도국 복귀를 학수고대하고 있다는데요. 특별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얼마 전까지 정치부의 가족 여러분과 함께 있었던 양원보입니다. 최종혁 반장, 고석승 반장 오늘 마지막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사를 하러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분한테는 그냥 보도국 올 생각 말고 정치부에 최대한 오래 해라 이렇게 조언을 했는데 기어이 또 이렇게 내려오게 돼서 사서 고생을 가시밭길로 오더라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는 이 두 사람을 위로할 처지가 아닙니다. 어제 뉴스룸 원보가 중계 막방을 했고요. 누구를 위로할 상황은 아닌데 하지만 저는 다음 주부터 사건 반장을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안마의자에서 이제 두 사람은 그런 거는 이제 영원히 작별을 하게 되겠죠. 이제 두 사람 엄청나게 고생할 겁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아무튼 빨리 와라. 안녕. 네, 두 반장이 떠난다고 또 양원보 반장이 특별 출연까지 했네요. 저 안마의자 어디 있는 거예요? 저 안마의자. 네. 자, 그 양원보 반장이 이제 다음 주부터 사건 반장이 됐네요. 계속 반장이네. 그렇지? 네. 자, 일단은 제가 얘기하기 전에 그 반장들 한마디 들어봅시다. 고별사 준비했죠, 최 반장? 뭐 아까 준비하라고 하셔가지고.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한번 들어봅시다. 근데 되게 진중한 것도 많았는데 우리 조 반장이 왜 저런 것들만 모아서 저의 이렇게 엔딩 영상을 만들었는지 좀 아무튼 이제 제가 이 반장이라는 이 무거운 명찰을 내려놓고 다시 현장으로 갑니다. 뭐 야당 반장으로 시작해서 여당 반장까지 한 4년 뭐 짧지 않은 시간이었는데요. 뭐 여러분들의 응원 또 따끔한 질책이 있었기에 지치지 않고 쉼 없이 이 시간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뭐 이 자리에 있는 복국장이나 선후배 반장들 그리고 뭐 지금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희 정치부회를 만들기 위해 누구보다 더 많이 애쓰고 노력하는 PD, 조연출, 뭐 여기도 계시는 카메라 감독님들 뭐 그동안 이런 분들 덕분에 제가 최 반장이 있었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현장으로 돌아가서 더 열심히 뛰면서 하나하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번에 수능 필적 확인 문구로 나온 나태주 시인의 시가 뭐 여러 수험생들의 좀 위안이 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세상에 그대를 만난 건 얼마나 행운이었나. 정치부 회의를 만난 건 정치부의 가족들을 만난 건 저에게 참 큰 행운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했어요, 최 반장. 오 반장. 이어서 합시다. 예, 일단 뭐 정말 감사드리고요. 뭐 다정의 가족분들 덕분에 2년 반 동안 분에 넘치는 역할을 제가 또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반장이라는 타이틀이 처음에 너무 어색하고 너무 무거워서 막 이렇게 누가 부르기만 해도 막 부담스럽고 이랬는데 어느 순간 저도 이 타이틀이 좀 익숙해진 것 같은데 이렇게 저도 떠나게 됐습니다. 자, 아무튼 또 다정회를 또 함께 만든 모든 또 저희 식구들에게도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새로운 반장들이 정치부 회의를 또 잘 이끌어 줄 것으로 믿고 저는 또 취재 현장에서 앞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1월에 여기 잠깐 떠났다가 저도 이제 고별사를 하고 떠났잖아요. 4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딴 데 가서 이제 저와 다른 사람들 나쁘게 얘기하지 말고요. 네, 항상 좋은 것만 기억하고요. 굉장히 흉하다 생각했는데 아까 이제 최 반장 춤 늘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좀 귀엽네요. 그죠? 네. 고 반장이랑 최 반장이 이제 회의 중에서 저희가 반장이라고 하지만 선배잖아요. 저희 회사에서는. 그렇죠. 근데 그 선배가 있어서 제가 또 정치부 회의를 더 즐겁고 열심히 할 수가 있었는데 오랜 시간 또 같이 했던 선배들이 떠나간다고 하니까 아쉽네요. 네. 자, 좋습니다. 어쨌든 뭐 그 최 반장 같은 경우는 뭐 4년이나 있었고 2년 6개월 있었는데 뭐 국장 반장을 떠나서 뭐 때로는 동생 같고 또 때로는 아들은 안 할게. 아들은 취소고 그런 사이였는데 앞으로 가서 또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요. 그 새로운 시간대에서 또 새로운 멤버와 함께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복국장의 한컷 정치도 마지막이죠. 이제 다음 주부터 좀 새로운 코너로 좀 갈 건데 끝내기 전에 그거 좀 하고 가면 안 될까요? 두컷 정치로 가시죠. 한컷 정치 좋습니다.
그러면 한껏 정치로 저 정치부회의 5시 시간대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 시한은 지켰다지만 깜깜이 심사 예산만 5천여억 원입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 어느 때보다 빨랐죠. 코로나 사태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한 결정인데요. 6년 만에 법정 시한을 지킨 겁니다. 국회가 법을 어긴다는 비판, 이번만큼은 피해가나 싶었지만 통과된 예산안을 두고 또 뒷말이 많습니다. 바로 코로나 예산 곳곳에 끼워넣은 여야 실세들의 지역구 예산 때문인데요. 이른바 깜깜이 심사로 일컫는 예산만 5천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의원들은 직접 나서서 내가 예산을 따냈다 자랑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역구 예산 챙기기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어려운 재정 상황을 고려할 수는 없었나 아쉬움도 남습니다. 또 무엇보다 예산안 심사 과정이 좀 더 투명해져야 할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5시대를 마감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저녁 6시 2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새 반장들과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두 반장들 수고 많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어요.